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3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최종 BOD가 15mg/L이 있다. DO가 5mg/L이 있다인 하천의 상류 지점으로부터 6일 유하 거리에 하류 지점에서의 DO 농도는 몇 mg/L이 있다인가? 단 DO 포화 농도는 9mg/L이 있다. 탈산소 개수는 0.1/day, 제포기 개수는 0.2/day, 상용대수 기준. 여기서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미수를 10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도 영향은 고려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6일 유하 거리에 하류 지점에서의 DO 농도를 계산을 하니까 6일 유하 거리의 하류 지점의 DO 농도라는 것은 포화 DO 농도에서 6일 후에 하천의 산소 부족 농도를 빼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6일 후에 하천의 DO 부족 농도를 구합니다. 그 식이 DT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D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K1 곱하기 L0, 여기서 L0는 최종 BOD입니다. 나누기 K2-K1 곱하기 10의 K1T 마이너스 10의 K2T 플러스 D0 곱하기 10의 K2T죠. 자, 여기서 K1이라는 것은 탈산소 개수, K2는 제포기 개수, 그리고 D0라는 것은 뭐냐면 초기 산소 부족 농도가 되죠. 자, 초기 산소 부족 농도라는 것은 초기 산소의 DO 농도가 5mg/L이 떠요. 그리고 하천의 DO의 포화 농도가 9mg/L이 되는 거죠. 그래서 D0라는 것은 9-5mg/L, 다시 말해서 4mg/L라는 값이 되는 거죠. 대입하겠습니다. DT 구하는 공식에 K1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죠? 0.1/day, K2 자리에 0.2/day, 그리고 L0 최종 BOD는 15mg/L, 그리고 T 자리에는 6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D0는 말씀드린 것처럼 9-5 또는 4mg/L,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07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6일 유하 거리의 하류 지점에서의 DO 농도를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포화 DO 농도가 9mg/L이 돼요. 그럼 6일 후 하천의 산소 부족 농도가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3.07mg/L이 뜨죠. 그래서 9에서 3.07을 빼주게 되면 5.93mg/L일 만큼 6일 유하 후 하천에 존재하는 DO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탈산소 개수가 0.15/day이며 BOD5와 BODU의 B는 BOD5 나누기 BODU를 계산을 하고 미수는 상용대수 기준.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미수를 얼마를 사용하라는 소리겠죠? 얼마를 사용하느냐? 10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OD5와 BODU의 상관관계니까 BOD5 공식을 보시면 BOD5는 BODU 곱하기 1-10의 K1T. 그래서 미수 10이라는 것은 상용대수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미수 10을 쓰는 거죠. 따라서 BOD5에서 BODU를 나눠줬어요. 그럼 1-10의 K1T죠. K1이라는 값이 0.15/day, T는 5일 BOD니까 5일. 따라서 BOD5와 BODU의 B는 0.82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A 도시의 유량이 4.2m의 삼성버세커, 유속이 0.4m/s, BOD가 7mg/L이 때인 하천에 흐르고 있다. 이 하천에 유량이 25.2m의 삼성퍼미니처, BOD가 500mg/L이 때인 공장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면 하천수와 공장 폐수와 합류 지점에서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천과 공장 폐수가 있어요. 그러면 Q1을 여러분들이 하천이라고 둔다 그러면 하천 자체 내에서 유량이 4.2m의 삼성/s, 그리고 BOD의 농도가 지금 BOD 농도가 7mg/L이 있다. 자, 그리고 공장 폐수에서 Q2라고 보면 공장 폐수의 유량이 25.2m의 삼성퍼미니처. 자, 이때 BOD 농도가 500mg/L예요. 자, 그러면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는 거죠.
자, 혼합 공식은 Q1, C1 플러스 Q2, C2 나누기 Q1 플러스 Q2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Q1과 Q2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시간 단위죠. 하천은 세크고 공장 폐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크나 분으로 하나를 통일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4.2m의 삼성부 세크 곱하기 7mg/L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지 말고 여기서는 세크를 그대로 뒀어요. 자, 그리고 25.2m의 삼성분 미리처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했습니다. 곱하기 농도 500mg/L 나누기 4.2m의 삼성분 세크 플러스 25.2m의 삼성분 미니처에서 미니처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하는 거죠. 따라서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는 51.82mg/L라는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합 지점의 농도를, 공정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문제풀이도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4번 지하수 오염의 특징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이 지하수의 오염 경로는 단순하여 오염원에 의한 오염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용이하다. 지하수의 오염 경로는 지하에서 지하수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오염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복잡하고 용이하지 못하다가 돼야 되겠죠. 4번 지하수는 흐름을 눈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오염원의 흐름 방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답은 오염된 지하수층을 제거, 원상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라번의 지하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여 관측정이 오염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 오염원의 발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그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면 최종 BOD 농도가 250mg/L인 글루코스 용액을 호기성 처리할 때 필요한 이론적인 질소의 농도는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 탈산소 계수 K는 0.01/hour.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탈산소 계수의 시간 단위가 뭐가 돼야 되죠? per day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per hour를 per day로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BOD5를 계산을 해요. 왜? BOD5와 질소의 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BOD5라는 것은 BODU가 주어졌을 때 BODU 곱하기 1-10의 -K1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10을 사용한 것은, 미수 10을 사용한 것은 상용대수를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ODU가 250mg/L 1-10의 K1이 0.1/hour인데 hour를 day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했죠. 그리고 5일 BOD니까 T는 5일. 따라서 BOD5를 계산하시면 234.23mg/L가 나왔어요. 그럼 질소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문제 조건에서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BOD5와 질소의 비 100대 5. 그럼 BOD5는 234.23mg/L 때 N, 질소. 따라서 N의 값을 계산하시면 11.71mg/L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BOD5의 비가 주어진 게 아니고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로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BOD5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BOD와 질소가 100대 1이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250mg/L가 BODU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주어졌느냐,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BOD5를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액체 내의 콜로이드들을 응집시키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이 이중층의 압축 완화, 압축을 완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전하의 중화, 침전물에 의한 포착, 입자 간의 가교 형성. 따라서 가번의 설명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CaOH2, 수산화칼슘이죠. 수산화칼슘 농도가 50mg/L인 용액의 pH는 수산화칼슘은 완전히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산화칼슘을 분해시켰을 때 칼슘이 2가죠. OH-는 1가짜리죠. 그래서 1가짜리가 2개가 붙는 건데 Ca2 플러스 2OH-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pH를 구하는 식은 14 플러스 로그 OH-예요.
따라서 OH-의 농도를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B가 보면 1대 2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X몰이라고 놓으면 칼슘의 농도도 X몰, 반면에 OH-는 2몰이기 때문에 2X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계산합니다.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선을 곱해줬어요. 그럼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선 그램 퍼 리터 곱하기 1몰은 분자량이죠. 그래서 수산화칼슘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칼슘이 40, O가 16짜리가 2개, H 1짜리가 2개, 그래서 74가 돼요. 따라서 1몰은 분자량이니까 1몰은 74g. 따라서 몰 농도가 6.7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몰 퍼 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산화칼슘이 X몰일 때 OH-는 2OH-니까 2X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OH-는 2X몰이 되니까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값을 OH- 자리에 대입해서 POH를 계산하시면 11.13 pH라는 값이 계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산성물질은 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알칼리성 물질은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성물질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로 계산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 8번입니다. 생분유의 BOD가 19,500ppm, 염소이온의 농도가 4,500ppm이다. 정화조 박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225ppm이고 BOD 농도가 30ppm일 때 정화조의 BOD 제거 효율은 희석을 적용하고 염소는 분해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희석 배수치는 염소의 농도가 주어져 있으면 희석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거 효율을 계산했을 때 제거 효율은 1 유입수의 BOD 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서 희석 배수치가 주어지면 유출수에는 희석 배수치를 곱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유입수의 희석 배수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유입수에서는 나누기 희석 배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어 쓸 때는 편리상 유출수의 희석 배수치를 곱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럼 희석 배수치를 계산을 해요. 희석 배수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염소의 농도가 나와 있을 때 희석 배수치는 유입수의 염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유입수의 염소 농도 나누기 작은 유출수의 염소 농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유입수의 염소 농도가 4,500ppm, 유출수의 염소 농도가 225ppm이에요. 그럼 4,500 나누기 225를 하게 되면 희석 배수치가 20이 되는 거죠. 20을 P자리에 대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유입수의 BOD가 19,500ppm, 유출수의 BOD가 30ppm.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제거 효율은 96.9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에 보시면 부영양화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갑은 부영양화가 진행되며 상품 가치가 높은 어종들이 사라져 수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된다. 맞습니다. 답은 부영양화된 호수의 수질은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의 이상 성장을 초래하며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답은 부영양화의 pH는 중성 또는 약산성이나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강산성을 나타내어서 전이층의 용출을 유발한다. 자,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는데 부영양화의 pH는 주로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입니다. 자, 단지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랍은 조류로 인해서 정수 공정의 효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액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전류는 전자에 의해서 운반이 되는 게 아니고 전하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답은 온도의 상승은 저항을 감소시킨다. 답은 대체로 전기 저항이 금속의 경우보다 크다. 답은 용액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고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진핵세포 또는 원핵세포 내에서 기관 중에서 단백질 합성이 주요 기능인 것은 자, 단백질은 주로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리보솜. 단백질의 합성을 리보솜. 반면에 에너지 생성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소화 기능은 리소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에탄올 300mg/L가 함유된 폐수의 이론적인 COD는, 자, COD를 계산하라는 소리는 산소의 값을 계산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에탄올을 호기성 분해를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호기성 분해를 시킨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을 시키는 거죠. 에탄올이 C2H5OH, 산소와 결합하면 탄소는 CO2, H는 H2O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반응식에서 에탄올과 산소의 값을 계산하니까 3O2를 B를 넣으면 되겠죠. 에탄올의 분자량이 46g, 그래서 46g일 때 산소가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32g입니다. 에탄올의 농도가 300mg/L일 때 COD를 계산하시오. 따라서 계산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COD를 계산하시면 626.09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반응식을 정확하게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13번, 자당이 완전히 산화됐을 때 이론적인 THOD 나누기 THOC의 비는, THOD라는 것은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 THOC라는 것은 이론적인 탄소 요구량을 뜻하게 됩니다. 유기탄소량. 자, 그러면 자당을 호기성 분해를 시켰어요.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산소라는 것은 이 값이죠. 탄소라는 것은 이 값이에요. 그래서 산소는 12 곱하기 32g, 탄소는 12 곱하기 12g이 되겠죠. 따라서 2.67이라는 B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입니다. 약산이 0.01 노르말 CH3COOH가 18% 해리되었다면 이 수용액의 pH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 거죠. 그럼 해리 후에 보면 0.01 노르말, 아세트산은 1당량짜리이기 때문에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0.01 노르말은 0.01 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 해리 되느냐? 18%. 1대 1대 1이기 때문에 동일한 농도를 나타내겠죠. 따라서 0.01몰 곱하기 0.18, 0.01몰 곱하기 0.18이 해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pH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해리 후에 H 플러스의 농도는 0.01몰 곱하기 0.18이 되는 거예요. 이 값에 뭐를 취하면 되죠? 마이너스 로그. 따라서 H 플러스가 주어졌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2.75가 되겠죠. 아세트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상당히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기체의 법칙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가번에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다음에 헨리의 법칙은 기체가 관련된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 정수 관계가 있다. 다음에 그레임의 법칙은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게이-루삭의 결합 부피 법칙은 혼합 기체 내에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혼합물 속의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따라서 15번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그레이엄의 법칙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설명은 여기서 여러분들 풀이에 나와 있으니까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6번, 바닷물 중에서 0.054몰의 MgCl2, 염화 마그네슘이죠, 포함되어 있다. 바닷물 250ml에는 몇 g의 MgCl2가 포함되어 있는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MgCl2 1몰이 분자량과 동일하잖아요. 마그네슘이 원자량이 지금 24.3, Cl2, Cl의 원자량이 35.5, 그래서 95.3g의 뭐가 되는 거죠? 1몰이 되는 거죠. 1몰은 분자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몰 농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이에요. 여기서 질량이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농도가 지금 얼마냐? 0.054몰.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250ml는 0.25L죠.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 분자량은 95.3g. 따라서 W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1.29g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시료의 생물학적 분해 가능 유기물질의 농도가 35mg/L이며
시료에 함유된 물질의 결합적인 분자식은 탄소 6개, H 11개, O가 1개, N2라고 할 때 이 물질이 완전 산화되는 데 소요되는 산소 농도를 계산하시오. CO2, H2O, NH3로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 있는 물질을 산소와 결합시켰을 때 CO2와 H2와 NH3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탄소가 6개니까 CO2 앞에 6을 줍니다. 자, 그리고 H를 나타냈을 때 H가 11개인데 여기에 H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H를 몇 개를 이제 여기 3개, 6개를 주는 거죠. 6개를. 왜? N이 2개니까. 여기서 N2가 되니까 그죠? 6개. 그러면은 5개가 이렇게 가는 거죠. 2개짜리니까 2분의 5는 2.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를 계산합니다. 여기 산소가 지금 보면 12개. 그리고 O가 2.5개. 그럼 14.5개예요. 자, 14.5개를 여기 한 개를 줘요. 그러면 13.5개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2니까 나누기 2를 하면 6.75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분자량이 127g, 분자량이 32. 그래서 127g일 때 6.75 곱하기 32g이에요. 그럼 농도는 35mg/L일 때 X. 따라서 X가 산소죠. 따라서 필요한 산소의 농도는 59.53mg/L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1 ppb CD용액, CD가 가드뮴입니다. 1리터 중에 들어있는 가드뮴의 양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ppb를 단위로 나타내면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돼요. 따라서 0.1 ppb는 0.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되거든요. 따라서 g으로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크로그램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g은 10의 6성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액 얼마 속에? 1리터 속에. 따라서 단위를 다 정리하면 그램 단위만 나오겠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7성 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g의 수산화칼슘을 CaHCO3-2와 완전히 반응시킨다면 생성되는 CaCO3의 이론적인 생성량은, 자, CaOH2를 CaHCO3-2로 반응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CaCO3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H가 없죠. 여기서 H하고 O가 결합돼서 H2O가 되는 거죠. 그럼 CA가 여기 2개니까 앞에 2를 나타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물. 자, 그러면 수산화칼슘의 분자량은 74g이에요.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100g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00g. 수산화칼슘 5g에 해당하는 탄산칼슘의 양을 계산하시오. 따라서 X는 13.51g이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수산화칼슘과 CaHCO3-2를 반응을 시켜서 CaCO3를 생성시킬 수 있는 반응식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산업폐수의 BOD5가 235mg/L이며 BODU가 350mg/L라면 BOD3는 기타 조건은 같음, 베이스는 상용대수, 미수는 상용대수, 다시 말해서 10을 사용하라는 소리겠죠. 자, 먼저 BOD3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BOD3는 BOD6 곱하기 1-10의 -K1T예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모르느냐 하면 K1이라는 탈산소 계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산소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BOD5와 BODU를 이용을 해서 K1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죠. 10을 사용한 것은 상용대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BOD5가 지금 235mg/L, BODU가 350mg/L, 그리고 T는 BOD5니까 5일. 따라서 K1을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0.09667/day가 나왔어요. 따라서 BOD3를 계산하기 위해서 BODU는 지금 얼마죠? 350mg/L, T는 3일이니까 K1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조건을 이용을 해서 K1을 계산한 다음에 2번 조건, BOD3 계산하는 조건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BOD3를 계산하시면 170.50mg/L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괴고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5에서 10%를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에서 10%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10에서 20%가 돼야 되겠죠. 나번에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계획 인구로 곱한 후에 여기에 공장 폐수량, 지하 수량 및 기타 배수량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다번에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를 표준으로 한다. 다번에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에서 1.8배를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은 가번이 정답.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구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수격작용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수격작용이라는 것은 땅땅땅땅 같은 물망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답은 펌프의 플라이 휠을 제거해서 관성을 최소화한다. 펌프에 플라이 휠을 붙여야 되겠죠. 제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토출척 관로에 압력 조절 수조를 설치해서 부합 발생 장소에 물을 공급하여 부합을 방지함과 아울러 압력 상승도 흡수한다. 다음에 토출적 관로에 일방향 압력 조절 수조를 설치하여 압력 강화 시에 물을 보급해서 부합 발생을 방지한다. 다음에 관내 유속을 낮추거나 관거 상황을 변경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상수 급수 시설인 급수관의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옳은 내용은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가 정한 점유 위치와 깊이에 따라서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물과의 간격을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0.3m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배수시설인 배수관의 최소 동수압 및 최대 정수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최소 동수압은 얼마죠? 150kPa. 최대 동수압은, 자, 여기서 최대 동수압은 400kPa. 그죠? 최대 정수압은 얼마죠? 최대는 700kPa. 그래서 배수관의 최소 동수압과 최대 정수압으로 쓰니까 최소 동수압은 150kPa, 최대 정수압은 700kPa. 그래서 150kPa, 700kPa를 찾으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동수압, 최대 동수압, 최대 정수압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취수 지점으로부터 정수전까지의 원수를 공급하는 시설 배관은, 자, 지금 여러분들 상수도의 구성을 보면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예요. 그러면 정수장까지, 취수 지점에서 정수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취수 지점에서 정수장까지, 그럼 뭐가 되죠? 도수관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시설인 배수지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가 계획 시간,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찾으면 돼요. 그죠? 여기서 보면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이냐,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이냐, 그리고 여기서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이냐,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이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두 개 중에 한 개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몇 시간? 8시간, 12시간, 12시간.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 시설 중에서 소독 시설에서 사용하는 오존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가장 강력한 살균제가 오존이죠. 병원균에 대해서 살균 작용이 강하다. 맞습니다. 철 및 망간의 제거 능력이 크다. 맞죠? 답은 경제성이 좋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불활성화 효과가 크다. 답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수시설이 용종공기 부상 공정 중에서 블록 형성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블록 형성지라는 것은 미세한 블록들이 큰 블록으로 우리가
모여들어서 엉겨서 붙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완속 교반지를 뜻합니다. 답은 약품 침전지의 블록 형성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교반 강도를 갖는다. 약품 침전지의 블록 형성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교반 강도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약품 침전지의 블록 형성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반 강도를 가지는 게 용종공기 부상공정 중에서 블록 형성지입니다. 여기서는 용종공기 부상공정을 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속교반조, 급속교반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수시설 중에서도 용종공기 부상공정이 중요하다는 핵심이죠. 자, 그리고 답은 교반시간이나 즉 체류시간은 일반적으로 15에서 20분 정도. 답은 기포 블록 덩어리가 부상지 수면 쪽으로 향하도록 부상지 유입구에 경사진 저류벽을 설치한다. 답은 블록 형성지 폭은 부상지의 폭과 같도록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자, 낮은 교반 강도가 아니고 높은 교반 강도를 가진다는 거.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용종공기 부상공정에서의 블록 형성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록 형성지와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시설인 정수 시설 중에서 급속 여과지의 여과모래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강열 감량은 0.75% 이하일 것, 그리고 균등 계수는 2.7 이하. 우리가 급속 여과지이기 때문에 급속 여과지는 균등 계수가 얼마죠? 1.7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중은 2.55에서 2.65의 범위일 것. 라번의 마모율은 3% 이하.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을 보시게 되면 하수처리 제2용 계획에서 계획 오염 부하량 및 계획 유입 수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계획 유입 수질을 보시면 하수의 계획 유입 수질은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답은 공장 폐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폐수 배출 부하량이 큰 공장은 업종별 오염 부하량 원단위를 기초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생활호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 부하량의 원단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답은 관광호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당일 관광과 숙박으로 나누고 각각의 원단위에서 추정한다. 자, 여기서 나번에 설명해 보면 공장 폐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재해시설 등을 감안하되 실측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측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거,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입니다. 상수도관 부식의 종류 중에서 매크로셀 부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의 부식의 종류를 반드시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매크로셀 부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매크로셀 부식은 콘크리트 토양, 그리고 이종금속, 그리고 산소 농담, 통기차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박테리아는 어디에 해당하죠? 박테리아는 마이크로셀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부식의 종류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 부식이 있는데 두 가지를 반드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2번. 하수 광거의 접합 방법 중에서 굴착 깊이를 얕게 함으로써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위 상승을 방지하고 양전고를 줄일 수 있어서 펌프를 배수하는 지역에 적합하나 상류부에서는 동수경사선이 관정보다 높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는 양전고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양전고라는 것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한다는 소리냐면 아래쪽 바닥을 기준한다는 소리예요. 반면에 양전고가 크게 된다는 것은 수면을 기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바닥을 기준하는 것을 우리가 관저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취수시설인 취수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수문은 보통 호수에서 저수지나 댐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취수 지점은 일반적으로 상류부의 소하천에 사용되고 있다. 당연히 하천에서도 사용되겠지만은. 그리고 답은 하상 변동이 작은 지점에서 취수할 수 있어서 복단면의 하천 취수에 유리하다. 그래서 단면이 여러 개에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단면이 한 개짜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복단면이 아니라 단단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시공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가물막이를 하고 임시 하도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기상 조건에서 파랑에 대해서 특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4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토출량이 12m의 삼성펌이 있죠. 펌프의 유효 흡입 수도가 8m, 규정 회전수가 2000회 per 분, 그리고 펌프의 비교 회전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2000회 per 분이라는 게 분당 회전수가 뭐가 되는 거죠? RPM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2000rpm과 동일해요. 그러면 N이라는 게 2000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Q가 12m의 삼성 per minute. 그리고 전량정이 얼마죠? 전량정이 유효 흡입 수도가 되니까 8m. 따라서 1, 2, 3, 4. 그래서 Q는 2분의 1, H는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457r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설러지 농축 방법 중에서 잉여 설러지 농축에 부적합한 것은, 잉여 설러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2차 설러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력식 농축, 나번에 있는 중력식 농축은 1차 설러지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나번이 정답. 그리고 36번, 계획급수 인구 결정 시에 시계열 경량 분석에 의해서 장래 인구의 추계 방법이 아닌 것은, 가번에 변동 곡선식에 의한 방법, 나번에 수정 지수 곡선식에 의한 방법, 다번에 배기 곡선식에 의한 방법, 나번에 이론 곡선식에 의한 방법. 정답은 가번. 문제하고 답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고도 처리의 방법이 막분리법에 적용되는 분리막 모듈 형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분리막 모듈 형식에는 준공 사형이 있고 관형, 판형, 나선형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투사형이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입니다. 막여과 정수시설에 막을 약품 세척할 때 사용되는 약품과 제거 가능 물질을 나열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가번에 수산화 나트륨 유기물, 나번에 황산 무기물, 다번에 옥살산 유기물, 나번에 산세제 무기물. 자, 다번에 옥살산은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비 용량을 감안한 정수시설의 적정 가동률은 75%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 정답은 답은. 그리고 40번, 배수지의 고수위와 저수위지와의 수위차, 즉 배수지의 유효 수심의 표준으로 적절한 것은, 배수지의 유효 수심은 얼마로 기억하고 있어요? 3에서 6m. 따라서 3에서 6m는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에서 6m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권장하고 싶은 공부 방법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문제를 풀고 완벽하게 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래서 모르던 문제도 반복적으로 풀게 되면 기억이 쉽게 되고 잘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푸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